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 시민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이슈파이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 발표로 국정농단에 이어서 이것은 사법농단이다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슈파이터 첫 번째 순서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내셨고 또 법조계에서도 몸을 담으신 바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정치권 현안 얘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낯서시죠? 이 스튜디오. 예, 어떠세요? 이걸 맡으신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팥장. 짱에서만 이렇게 자기를 뵀다가 그러니까요. 스튜디오 안에서 뵈니까 낯설지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해철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 또 질문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5400으로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BS 앱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모두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셔서 오늘 인터뷰가 더욱 뜨거워질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하자고 할 때는 잘 안 나오시다가 요새 이렇게 특별히 많이 출연하시는 이유는 역시 선거다. 예. 앞부분부터 이야기하면 이제 인터뷰를 일부러 피한 건 아닌데요. 사실 제가 좀 힘들었던 것이 저를 친노, 친문, 또 삼철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앞에 나오면 패권이다. 그리고 또 뒤에 있으면 비전 실세다 해서 좀 조심스럽게 했던 게 맞고요. 한 얼마 전에 이제 10여일 전에 제가 도당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의 경선이나 또는 본선에서 열심히 하겠다를 잘 노력해서 그걸 잘 이루어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당한 경선을 위해서는 기득권이랄 수도 없지만 또 도당위원장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제가 10여일 전에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현재는 도지사의 그 경선에 또 본선에 매진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지금은 많이 알리기 위해서 실제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당은 좀 고민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래저래 의원님들이 한 15분 정도 지방선거 출마 입장을 밝히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원내 일당 지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고민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충분한 경선 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후에 이제 그 일정에 대해서는 또 맞춰서 하면 되니까 현재 의원직 사퇴에 대한 것이 크게 논란이 되거나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부에서 입법도 해야 되는 영역도 있고 특히 이제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힘이 또 필요하고 의석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바꿨는데 계속 이게 좀 이상했거든요. 법원이 좀 이상하다. 절대 풀어줄 수 없는데 이상하게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말이죠. 이 도대체 왜 그러나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그와는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선 이 법조인이시기도 하시니까요. 내부 문제를 누구보다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법원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최초로는 시영철 전 대법관이 사실상 그건 좀 사실을 밝혀졌죠. 당시에도 촛불이었는데 그 촛불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 전화를 하는 등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 그건 좀 사실로 밝혀졌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책임을 지거나 사실 규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던,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픈 애들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고요. 이번 건 역시도 사실 과연 법관의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또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냐는 것은 일찍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김명수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네. 제가 이제 그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그렇죠. 했었는데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네. 그분에 대해서는 대법관 후보자도 소신 있게 네.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조사가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했던 조사위원회 조사 근거나 또는 조사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그냥 넘어가면 의혹은 계속 키워지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사실 규명에 필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사실 네. 그 당시 후보자가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런 네. 면에서 이제 취임 이후에 저는 재조사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재조사는 예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이 해소 안 됐다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더군다나 법원인데 네. 내부 기관이 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 조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일단 저는 재조사의 필요성은 있는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네. 재조사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것은 어제, 예. 상당히 근거도 있고 또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 내용에서 네. 이러저러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제 나온 조사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예를 들면 판사 개인에 대해서 뭐 경력, 뭐 기수, 그다음에 나이, 그리고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활동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몇 가지 이제 쟁점이 있는데 이메일 같은 것을 개인 이메일을 들여다본 정황도 다 있는 거거든요. 이 별지, 그러니까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별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판사의 성향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판결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법관들이 일제히 입장을 밝혔어요.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있지 않은 사실을 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내서 이 보고서 때문에 법원 내부가 발칵 뒤집혀져서 판사들이 양분되고 내부만 시끄럽게 만들었지 실제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뭐 이런 보도가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당이론적 또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조사 결과가 이르게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잠정적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만 보더라도 법관에 대해서 거의 사찰성의 그런 또 그 모임이나 회의에 대한 것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개개인에 대한 성향이나 쭉 해왔던 것을 나와 있는 것은 저는 그 내용 자체로도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정에서 청와대와 상당 부분 교감을 해서 특정된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또는 해야 될 향후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 13분이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부분은 저는 사실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판결 내용까지 저는 영향을 줬다고는 도저히 이제 생각을 안 하는데요. 문제는 판결 내용에는 영향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정말 믿고 싶다. 믿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대법관님들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판결 내용이 아니라 그게 전원합의체까지 가는 과정이라든지 내지는 판사분들이 생각하는 성향이나 동향을 보고하고 논의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형식적으로 또는 그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나 혹시라도 고위법관의 어떤 의견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 대법관 회의에서 의견 표명을 한 것은 저도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만 좀 더 조사위원회 확정적 의견이 나오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시기적으로 문제점을 일단 이야기하고요. 과정에서 이제 상고법원을 좀 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상고법원 문제는 이제 지금 제가 20대 국회의원인데 19대 국회 때 제가 법사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 문제를 이제 그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왜 그렇게 상고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생각하면 저는 상고법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만들기 전에 먼저 1, 2심을 좀 더 실질화해야 된다. 1, 2심에서 충분하게 심리를 하면 대법원까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1심, 2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충분하게 심리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법 가야 된다. 그런 이런 생각이 것에 있잖아요. 일단은 제도적으로 먼저 잘 할 필요가 있다. 그 법관에 또 예를 들면 뭐 합의부 성격을 드는 단독 판사를 많이 한다든지 때까지 1, 2심을 실제로 하고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 지금처럼 50대, 뭐 특정된 학교, 특정된 그런 것으로 하면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정책 법원으로서 중요한 사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그같이 사건 수를 줄인다 해서 다 되겠냐. 이를테면은 뭐 대법원 판결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판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눈물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노동자 편을 다 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굉장히 고민했다, 고심했다. 그런 게 이제 소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의 주문으로 반영되면 가장 좋지만 설령 이후에서라도 그런 분들이 의견이나 또는 어려운 처지 또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갖추기 위한 것이 대법관 구성이 다양하거든요. 이런 걸 갖추지 않고 그냥 상고법 숫자만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제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상고법원을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하고 딜을 한다든지 청와대 협조를 얻어갖고 하려고 했다면 저는 더더군다나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상고법원의 비판적인 내부 구성원들을 압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안에서도 논의하고 또 법원 밖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정말 이거는 실질적인 논의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인데 그렇죠. 제도의 변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판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좀 더 관여하는 것을 청와대한테 잘 보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저는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가 필요했고 지금도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조사가 영장주의 위반 아니냐 또는 프라이버시 사생활 비밀 침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또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씩 다시 한번 잘게 쪼개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선 전직 민정수석이시잖아요. 그 민정수석이 노무현 정부 때요. 대법원장보다 높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정 철학 중에 하나가요.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권력기관이라면 이제 국세청, 국정원, 경찰, 검찰 이런 부분 흔히 말해 좀 더 이제 힘이 센 기관 권력기관이라 했을 때 그 제자리 찾기는 다른 게 아니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 의무만 하면 된다. 과다한 권리를 줄 필요도 없고 그런 데서 그 기관들이 일을 못하게 또 업무 범위를 축소한다든지 과다하게 제약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이 권력기관이 하더라도 주어진 권한, 권리 의무를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그런 권력기관에 대해서 더 높다 낮다가 아니라요. 저는 이제 대통령을 보호자 하는 참모 입장에서 그런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해를 주는 것은 맞지 않고 그냥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였는데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예요. 그 수석 비서관 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의 간부들이 이를테면은 누굽니까? 우병우 수석하고 일종의 얘기를 통해서 원세훈 재판에 개입을 한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이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필하는 민정수석이 적어도 이런 일로 아주 민감하고 또 당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그 재판이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것은 큰 현안이잖아요. 실제로 중요하고. 그런 재판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고 만에 하나 법원 행정처에서 지금 나와 좀 있습니다만은 보고를 받고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아주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적 인물이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라는 분인데 이 임종헌 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수석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쓰고 있던 컴퓨터를 들여다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지금 조사를 거부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못 열었어요. 그래서 760개 파일이 더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공개된 게 막 이만큼인데 예? 지금 공개된 게 이만큼인데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얼마나 더 커질까. 이게 사실상 판사 사찰한 것에 대해서 판사도 사찰하는 나라였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제조사 또 강제수사 여부는 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강제조사는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법원 내부에서 또 법원 자체적으로 이 진상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제조사 수사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도 위법한 거 아니냐 하고 고발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강제 개봉, 행정처의 컴퓨터를 강제 개봉한 혐의로 이 지금 추가조사위원 6명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했어요. 비밀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형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이라는 거는요. 저는 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강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실제 형식이 유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관리 권한이 지금 현재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컴퓨터의 관리 권한이 개개 업무 담당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법원장 또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관리 권한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또한 그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장에 귀속되어 있는 것을 임의 제출을 받아서 했었기 때문에 저는 강제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의 논점이 이제 사생활 침해 비밀의 경우에도 공무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의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대상이 아니라는 수없이 많은 선례와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 다 위법하지 않고 그 고발은 전형적인 저는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냐, 재판관의 독립성이 침해됐냐라는 것을 그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정치권에서 이와 같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도 않는 타당하지 적법하지도 않은 고발을 했다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혐의 없음? 물론 이제 수사를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제성이나 또는 사생활 비밀 침해에 대해서 다 맞지 않으니까 그 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하고 또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바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뭐 비밀 장치를 걸어둔 정보를 열어서 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넣어서 열어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하나를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복사본을 다 지웠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조사한 다음에 그 내용을 디가우징 형태로 해가지고 내용을 싹 다 지워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정처에서는 또 이런 반론을 해요. 복사된 하드디스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행정처가 우려를 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한 거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자면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야, 이거 판사들 뒷조사를 한 내용이 확인이 됐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법원 내부에서 조사를 한 거고 다 협조받아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내주세요 해서 낸 자료만 가지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불법성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조사위원회 이제 조사 보고서도 보면요,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게 그 조사위원회도 다 구성하는 분들이 법관 판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위법하냐 안 하냐는 것을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 내용만 보면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어느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아, 이것의 적법성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사본 같은 경우는 유출 위험이 있어서 오히려 협의 과정에서 이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복사본이고 하니까 충분히 없애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조사 보고서도 보면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형식적인 위법 운운하는 것은 저는 뭐 맞지 않고요. 그럼 지금 대법관 오늘 언론에 보도된 아침 조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법관들의 이런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분들이 침해받지 않고 재판을
판결을 쓰는데 침해받지 않고라는 내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자꾸 말씀드린 대로 맞다고 저는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과연 그래도 그 재판 내용까지 침해하겠냐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그 재판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니고 저는 합의체로 가게 된 과정이라든지 또 그 판결 이후에 법원행정처가 했던 여러 가지 그 행태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 부분 밝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상관이었거나 아니면 관련이었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조사위원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다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는 대법관 분들이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맞지 않다. 현재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양분된 의견이 있는 것처럼 언론은 보도하고 있지만 보수 언론들이 실제 내용은 사실로 명약관화하게 드러난 내용을 판사님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쓴 게 아니라 판사님들이 조사 보고서를 쓴 것이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이 없다. 다만 대법관들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판결문 자체는 침해받지 않고 썼을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그 원세훈 재판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댓글 사건이 굉장히 국민적 의혹이 컸고 그리고 이 당시에 2012년 대선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이 유죄냐 무죄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어찌 보자면 권력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차원에서 원세훈 무죄 시나리오를 갖고 법원까지 작업했던 것은 아니냐. 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말씀하신 대로 간단치 않은 사건이잖아요. 그 권한과 막강한 힘을 가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댓글이라는 게 사실은 그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요즘 SNS상에서 선거를 할 때 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이제 국정원이 그런 댓글을 했고 또한 그걸 은폐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그 큰 권력기관의 정말 위법행위로 아주 중대한 건데 지금 이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셀프 감금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감금돼 있다고 주장했던 국정원의 여직원에 대해서 이번에 위증죄로 기소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증죄로 기소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국회 와서 이야기하거나 법정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댓글이라는 것이 조직적으로 국정원에서 했다라고 많은 증거에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거나 그걸 반대하거나 이제 부정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역사적 사실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고 과정에서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태도 밝혀져야 된다.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오병우 전 수석이 그걸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관여했다 그러면 그 댓글 작업을 했던 것뿐만이 아니고 그 선거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행태에 또는 권력기관이나 당시에 정부에 있었던 분들이 했던 것도 이제 밝혀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정말 위중한 국가기관, 권력기관의 위법한 행태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좀 다 밝히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동안 그 독재 정권 시절에도 사법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적기가 아닌가. 그러면 이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런 사실 없다.
여기 반박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막 고발을 하고 이게 이제 이를테면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아, 그럼 뭐가 사실이야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선 이런 주장을 하고 저쪽에선 저런 주장을 하고 또 이게 법조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법원이 네. 국민들에게는 최후의 보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데 네. 법관의 판결 내용을 네. 저희들이 의심하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어서 네. 늘 저희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도 하고 또한 법원의 판결은 독립성에 기해서 네. 실제적 진실의 가장 근사치 또 정의를 실현한 거다라고 이제 믿고 가는 네. 건데 예.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네. 또는 청와대하고 부적절하게 연락해서 하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라면 네. 그는 판결의 독립성이나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을 밝힌 다음에 네. 제도적 개혁을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국회 내에서도 예. 사법개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요하게 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것, 또 네. 경찰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법원에 대해서도 네. 법원이 제가 일전에 예를 들었던 대로 신행철 전 대법관 그런 사건이 있어도 실제적 규명이나 책임 같은 게 확실하게 되고 있지 않게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이런 그렇죠. 사태가 벌어지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적어도 정확한 사실 규명을 하고 네.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예. 국민들이 느끼는 마지막 보루인 그러니까요. 법원에 대한 신뢰, 믿음을 지키는 길이지 네. 않겠냐라고 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독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사법기관이 행정부에 복속돼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이 자체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뭐 보안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반응이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국회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거 오늘 또 더 크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보도가. 그래서 아마 계속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이 나올 텐데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또 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고 또 분석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논란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회에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네. 훨씬 더 좀 빨리 또 필요한 논의를 내서 네.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와 전기가 예.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9분이 지나가지고 그렇습니까? 정말 예. 해야 될 얘기를 예, 못했는데 경기도지사 출마 앞서 이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반대했으면 출마 안 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의중이 실린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거치 또 네. 제 출마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께 이제 전부 실컷 이렇게 보고 드리고 여쭈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언제 만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기 가장 최근에. 연말에 뵀습니다. 연말에. 예, 뵀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많은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묻고 하니까 저로서 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연말에 뵀을 때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연말에 뵀을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제가 한번 대역을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경기도지사를 네. 지금 나갈까 합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때 대통령이 말씀했던 거 그대로 하면 그대로.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셔야 되고요, 대통령님이. 네. 또 제가 이제 대통령 오래 모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사적으로 제가 이제 친숙하게, 네. 그게 또 공개적인,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그날 이제 마침, 휴가가 시작되신 날이어서, 편하게 그냥. 그때 휴가 가실 분을 만나셨구나. 그래서 이제 겨울에. 편하게 그냥, 진짜로 뭐 옛날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더 막, 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아서 다만 이제 거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반대를 했다면 제가 나가겠습니까? 라고 이제 완곡하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뭐 논란도 될 수 있고 했어요. 그렇군요. 열심히 해보세요 이랬나요? 아무튼. 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 대통령이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야기를 다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알겠습니다. 또 대통령이 저를 팬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건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당내 경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곤란하실 것 같아요. 다 좋은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특정하게 어떤 후보만 편들 수도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지사 출마로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지지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전해철 의원님은 지지도가 높지 않아서 속상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현재 지지도는요. 인지도가 바로 지지도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직은 도민분들께서 지방선거를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평창 시즌이죠. 아직은 지방선거의 후보가 누가 나왔는지 또 어떤 후보에 대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에는 실제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선 과정이나 본선 과정에 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그런 인지도, 지도 문제는 바뀐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초반에 인지도, 지지도가 바뀌거나 역전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물론 이제 이재명 시장 긴장해라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또 저희들이 본선을 잘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경선 과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본선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는 게 필요해서 본선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치열한 경선이 필요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현재 인지도 지지도보다는 잘 경선을 치르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슈파이터에서는 전해철 의원님뿐만 아니라 경기지사에 출마하신 모든 후보들에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시장님에게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꼭 출연하셔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내걸고 있는 여러 복지 정책도 있고 뭐 경제 정책도 있고 뭐 많은데요. 그 정책들보다 전해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 나의 정책 경쟁력은 이거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제 이재명 시장이 사실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의 외연도 넓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대선 경선에서 지난 5월 전에 이제 했던 대선 경선에서 했던 게 있는데요. 다만 아쉬움은 사실 정책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천과 실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시장이 했던 정책을 보면 그 중에서는 실천과 실현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그 안에서 현재 분란이나 갈등의 소지로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시장이 주로 했던 청년 수당이라든지 무상교복, 또 산후조리원 이런 이제 정책이 있죠. 뭐 청소년 수당도 있고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좀 더 나서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그런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산모에게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 우리 출산율하고도 연관 지어줄 수 있어 좋은 정책이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편적 복지를 저희 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교복이라든지 또 청소년 배당이라는 정책도 좋은데 그런 정책을 실천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조정, 통합 그리고 설득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생략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분란이 일으키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그걸 실천시키고 실현시키기는 훨씬 어렵거든요. 저는 조금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당의 여러 지도자나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정과 또는 갈등 해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요. 여야 구분이 한 3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 의원 숫자가 3분의 1이고 오히려 3분의 2 정도가 옛날에는 여당, 지금 이제 야당, 다른 당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정책이 실제로는 거의 실천이 다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은 어떤 그냥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협치. 실제 정책을 실천시킬 수 있는 협치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의 이제 이야기를, 저의 경쟁력을 말씀드릴 때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였습니다만은 네. 청와대에서 약 3년 8개월 정도 민정수석 등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국정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또 국회에서도 지금 이제 20대니만은 19대 때부터 정말 많은 특이나 이런 위원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일 많이 하신 건 제가 인정합니다. 전직 국회 출입 기자로서 정말 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국정 운영 경험이나 또 일을 해오면서 했던 것이 결국은 정책을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위에서도 평가해줬고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인 안정감에 의해서 정책을 많이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켜봐 주신다면 초기의 인지도, 지지도도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협치, 그러니까 이를테면 싸우지 않고 갈등 조정 해결을 통해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것이 정치인 전해철의 장점이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삼철 앞서 이제 처음에 인터뷰하실 때 삼철이라고 막 하고 또 뒤에 숨어 있으면 비선 실세라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인터뷰 같은 거 잘 안 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에 또 스스로 삼철을 입에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양정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이호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분이 각기 좀 다른 길을 가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호철 비서관의 경우에는 부산시장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양정철 비서관도 그 임기 안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다. 출마하는 일 없다. 지방선거 출마 안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셨습니다. 두 분의 선택이 어떠세요? 잘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삼철은 저는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적 프레임. 왜냐하면 각자 처지와 여건이 틀린데 우연히 이름이 끝자리가 철자가 있다 해서 되게 많아요, 철자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제 4철, 5철로 하자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프레임이 또 좋은 의미보다는 뭔가 이렇게 측근 정치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저는 약간 좋지 않은 문고리 3인방 같은 느낌이죠. 이전에 이제 친노 저는 일찍이 친노, 친문 이런 이제 해서 예를 들어 2012년에도 일선에서 물러나서 9명이서 그냥 모든 보직을 그만두고 배구종군 갖고 이번 대선 끝나자마자 또 삼철은 자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런 프레임 자체가 좀 악의적이다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삼철이 공통점을 보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실 때 당대표를 하실 때 2012년 대선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곁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필하고 보좌하고 함께 정치를 했다는 면에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삼철이란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떳떳하게 그렇다. 저희들은 노무현 대통령인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자랑스럽게 정치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의 거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는 그 세 사람,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두 분도 본인의 의견에 맞춰서 의사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호철 전 수석의 경우에는 사실 그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좀 맑은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현실에서도 떨어져서 여행 다니시고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장의 공직을 본인 스스로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실제로 이번 부산시장의 불출마 이야기도 나에게는 맞지 않은 옷이다. 거북하다 해서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는 저는 이제 좀 틀린 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양정철 일해라. 일을 안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또 누구보다도 그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많은 역할도 했고 또 앞으로도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저는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합당한 역할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 부정적 이미지의 문고리 3인방 이런 거죠. 친노.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성격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 가는 일을 안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감옥 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친노 이야기할 때요. 그러니까 실제 관계의 친노가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현실 정치를 시작하게는 2007년 말 2008년도 그러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분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등의 참여정부의 가치를 지키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를 했고 네. 그걸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을 했던 거고 뭐 그것에 대한 변함이었고요. 또 그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하실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시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정치도 권유하고 실제 또 잘하고 계셔서 저희들은 그런 어떤 나쁜 의미의 패거리나 네. 세속적 그렇게 뭉쳐서 뭘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시고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쨌든 경기지사 도전하셨으니까요. 저희가 또 종종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이론적 또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조사 결과가 이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잠정적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만 보더라도 법관에 대해서 거의 사찰성의 그런 또 그 모임이나 회의에 대한 것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개개인에 대한 성향이나 쭉 해왔던 것을 나와 있는 것은 저는 그 내용 자체로도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정에서 청와대와 상당 부분 교감을 해서 특정된 사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또는 해야 될 향후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법관 13분이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부분은 저는 사실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판결 내용까지 저는 영향을 줬다고는 도저히 이제 생각을 안 하는데요. 문제는 판결 내용에는 영향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정말 믿고 싶다. 믿고 싶은데요. 그러고 이제 그 정도는 대법관님들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판결 내용이 아니라 그게 전원하부체까지 가는 과정이라든지 내지는 판사분들이 생각하는 성향이나 동향을 보고하고 논의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전원하부체로 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형식적으로 또는 그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나 혹시라도 고위법관의 어떤 의견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대법관 회의에서 의견 표명을 한 것은 저도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만 좀 더 조사위원회 확정적 의견이 나오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시기적으로 문제점을 일단 이야기하고요. 과정에서 이제 상고법원을 좀 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상고법원 문제는 이제 지금 제가 20대 국회의원인데 19대 국회 때 제가 법사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법원 문제를 이제 그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왜 그렇게 상고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생각하면 저는 상고법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만들기 전에 먼저 1, 2심을 좀 더 실질화해야 된다. 1, 2심에서 충분하게 심리를 하면 대법원까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1심, 2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충분하게 심리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법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일단은 제도적으로 먼저 잘 할 필요가 있다. 법관에 또 예를 들면 뭐 합의부 성격을 드는 단독 판사를 많이 한다든지 때까지 1, 2심을 실질화하고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 지금처럼 50대, 뭐 특정된 학교, 특정된 그런 것으로 하면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정책 법원으로서 중요한 사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그같이 사건 수를 줄인다 해서 다 되겠냐. 이를테면은 뭐 대법원 판결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동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판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눈물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노동자 편을 다 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굉장히 고민했다, 고심했다. 그런 게 이제 소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의 주문으로 반영되면 가장 좋지만 설령 이후에서라도 그런 분들이 의견이나 또는 어려운 처지 또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갖추기 위한 것이 대법관 구성이 다양하거든요. 이런 걸 갖추지 않고 그냥 상고법 숫자만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제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상고법원을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하고 딜을 한다든지 청와대 협조를 얻어갖고 하려고 했다면 저는 더더군다나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상고법원의 비판적인 내부 구성원들을 압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안에서도 논의하고 또 법원 밖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정말 이거는 실질적인 논의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인데. 그렇죠. 제도의 변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판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좀 더 관여하는 것을 청와대한테 잘 보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저는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가 필요했고 지금도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조사가 영장주의 위반 아니냐 또는 프라이버시 사생활 비밀 침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또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씩 다시 한번 잘게 쪼개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김명수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그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했었는데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그분에 대해서는 대법관 후보자도 소신 있게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조사가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했던 조사위원회 조사 근거나 또는 조사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 의혹은 계속 키워지는 거고 오히려 사실 규명에 필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사실 그 당시 후보자가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취임 이후에 저는 재조사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재조사는 예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이 해소 안 됐다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더군다나 법원인데 내부 기관이 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 조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저는 재조사의 필요성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재조사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것은 상당히 근거도 있고 또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그 내용에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제 나온 조사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를테면 판사 개인에 대해서 뭐 경력, 뭐 기수, 그다음에 나이, 그리고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활동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몇 가지 이제 쟁점이 있는데 이메일 같은 것을 개인 이메일을 들여다본 정황도 다 있는 거거든요. 이 별지, 그러니까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별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판사의 성향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판결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법관들이 일제히 입장을 밝혔어요.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있지 않은 사실을 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내서 이 보고서 때문에 법원 내부가 발칵 뒤집혀져서 판사들이 양분되고 내부만 시끄럽게 만들었지 실제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뭐 이런 보도가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응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당은 좀 고민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래저래 의원님들이 한 15분 정도 지방선거 출마 입장을 밝히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원내 일당 지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고민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충분한 경선 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후에 이제 그 일정에 대해서는 또 맞춰서 하면 되니까 현재 의원직 사퇴에 대한 것이 크게 논란이 되거나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부에서 입법도 해야 되는 영역도 있고 특히 이제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힘이 또 필요하고 의석수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바꿨는데 계속 이게 좀 이상했거든요. 법원이 좀 이상하다. 절대 풀어줄 수 없는데 이상하게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말이죠. 이 도대체 왜 그러나 뭐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그와는 뭐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선 이 법조인이시기도 하시니까요. 내부 문제를 누구보다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법원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이명박 네. 박근혜 정부의 최초로는 시영철 전 대법관이 예. 사실상 그건 좀 사실로 맞아요. 밝혀졌죠. 예. 당시에도 촛불이었는데 그 촛불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에게 네. 부적절한 그 연락을 했다. 네. 전화를 하는 등에 맞아요. 이렇게 했다라는 네. 것은 이제 맞지 않다. 그건 좀 사실로 밝혀졌었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책임을 지거나 사실 규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네. 넘어갔던, 그러니까 법관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예. 굉장히 아픈 예. 대들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고요. 네. 이번 건 역시도 사실 그 과연 법관의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네. 또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냐라는 것은 일찍이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 시민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이슈파이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 발표로 국정농단에 이어서 이것은 사법농단이다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슈파이터 첫 번째 순서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내셨고 또 법조계에서도 몸을 담으신 바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정치권 현안 얘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낯서시죠? 이 스튜디오. 예, 어떠세요? 이걸 맡으신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팟짱. 짱에서만 이렇게 예, 장기를 뵀다가 그러니까요. 스튜디오 안에서 뵈니까 예, 낯설지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해철 의원님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 또 질문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5400으로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BS 앱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모두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셔서 오늘 인터뷰가 더욱 뜨거워질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하자고 할 때는 잘 안 나오시다가 예. 요새 이렇게 특별히 많이 출연하시는 이유는 역시 선거다. 예. 앞부분부터 이야기하면 이제 인터뷰를 네. 일부러 피한 건 아닌데요. 네. 사실 제가 좀 그 힘들었던 것이 네. 저를 친노, 친문 또 삼철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삼철. 앞에 나오면 네. 패권이다. 그리고 또 뒤에 있으면 비전 실세다 해서 좀 조심스럽게 했던 게 맞고요. 예. 한 얼마 전에 이제 10여일 전에 네. 제가 도당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의 네. 경선이나 예. 또는 본선에서 열심히 하겠다를 잘 노력해서 예. 그걸 잘 이루어보도록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정당한 경선을 위해서는 기득권이랄 수도 없지만 또 도당위원장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제가 네. 10여일 전에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네. 현재는 예. 도지사의 그 경선에 네. 또 본선에 매진하고 있어서 예. 가능하면 지금은 많이 알리기 위해서 실제로 그러니까요.